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다우지수가 2.63% 하락한 8,273.58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일본이 경기 침체에 진입했고 시티그룹이 5만 명을 추가로 감원한다는 소식이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미국의 자동차 업계에 이어 자동차 부품업계도 정부 지원을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은 업계를 돕더라도 백지 수표가 아닌 장기적 지원책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은행권이 건설업계에 이어 조선업계로 구조 조정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호황기를 보내며 우후죽순으로 늘었던 조선업체는 세계 경기가 침체되자 금융권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2 9센트 하락한 배럴당 $54 95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22개월 만에 최저치입니다. 브라질을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이 한국과 브라질의 융합경제협력체제 구축을 제안했습니다. 이를 위해 한브라질 산업협력기금과 한브라질 산업협력센터 설립이 추진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선 증시의 임동석입니다. 전일 뉴욕 증시는 미국 10월 산업생산 증가 소식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경제 침체 소식, 진입 소식에 이어서 시티그룹에서 5만 명가량을 추가로 감원한다는 소식이 악재를 토하면서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장 막판에 펀드 환매 물량으로 추정되는 매물이 대거 쏟아지면서 지수 하락을 부추기기도 했는데요. 자, 전체적인 시장 에너지 자체가 상당히 고갈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자, 자세한 소식을 한국투자증권 투자전략부의 박소연 연구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새벽에 뉴욕 시장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오늘도 아주 불안한 마음으로 장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먼저 자세한 소식부터 정리해 주십시오. 예, 미국 시장 일제 2%대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일단 지난주 유로존, IT 버블 당시에도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지 않았던 유로존의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률을 2분기 연속 기록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또 전일 발표된 일본 3분기 GDP 역시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함으로써 기술적인 정의로서 침체 국면에 돌입했다라는 지금 소식입니다. 미국 증시는 이에 하락 마감하였는데요. 개장 전 발표된 뉴욕 지역 제조업 지수가 사상 최악 수준까지 위축됐고요. 또 타겟과 로스 등 소매 유통업체들의 실적도 큰 폭으로 악화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장중 내내 약세 압력을 받았습니다. 다우지수는 8,273.58로 전일 대비 2.63% 하락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1,482.05로 2.29% 떨어졌습니다.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는 850.75로 역시 2.58% 하락하였습니다. 국제유가 역시 수요 둔화 전망이 지속되면서 배럴당 $55 아래로 하락하였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거래된 서부 텍사스산 중진유는 전일 배럴당 $2.09 내린 54.95센트로 마감하였습니다. 이는 22개월 내 최저가입니다. 네, 자, 어제 발표된 각종 지표들을 살펴보면 성적들도 그다지 좋지 않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 미국마저도 경기 침체로 이제 돌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지표는 두 가지가 나왔는데요. 일단 11월 뉴욕 제조업 경기가 사상 최악 수준으로 위축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은 11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 전월에 마이너스 24.6에서 마이너스 25.4로 하락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지수는 2001년 이래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는데 일단 0을 기준으로 해서 0 이상이면 경기가 확장 국면이다라고 생각하고 또 마이너스 그러니까 0 이하이면 위축 국면이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마이너스 25.4라는 수치는 0에서도 굉장히 멀리 떨어진 수치입니다. 경기의 후퇴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강하다라는 소리인데 일단은 지금 이것 이외에도 두 번째 10월 산업생산 지표조차 좋지 않았습니다. 일단 허리케인 여파로 중단됐던 정유시설이 가동을 재개하면서 예상치는 웃돌았습니다. 전월 대비 1.3% 증가를 했고 월가 전망치인 0.5%를 상회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파업과 허리케인 요인을 제거를 할 경우에는 9월도 그렇고 10월도 그렇고 각각 0.7%씩 감소한 것으로 드러나 일단 미국 경제도 현재 글로벌 경기 침체 여파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여실하게 증명하였습니다. 네. 자, 주요 기업들이 감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고용시장 역시 꽁꽁 얼어붙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고용 시장이 얼어붙게 되면 소비 경기까지 좋지 않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좀 치명적인 효과인데 일단 시티그룹이 전일 6.6% 하락을 하였습니다. 전체 직원의 약 14%에 해당하는 5만 명을 추가 감원하겠다고 얘기를 하였는데 일단 이것은 월가액 최근에 발표된 감원 규모 중에서도 가장 큰 규모입니다. 어제 타운홀 미팅에서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하면서 현재 직원 수가 35만 2천 명인데 일단 30만 명 수준까지 줄이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사실상 시티그룹은 이번 발표 이전에도 한번 감원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 발표가 끝이 아닐 것이라는 지금 얘기까지도 들려오고 있고요. 실제로 시티가 감원을 했으면 다른 금융사들도 감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일자리를 잃게 되면 이제 소비가 위축되는 것이 그 다음 수순일 텐데요. 이것은 유통업체들의 실적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월마트 다음으로 이제 최대 유통업체인 타겟이 어제 4.1% 떨어졌습니다. 실적이 나왔는데 일단은 소비 위축 여파로 순이익이 24% 급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타겟은 주식 재매입을 당분간 중단하기로 하였고요. 내년 자본 지출도 10억 달러가량 줄일 계획이라고 지금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한편 지금 미국 최대 자동차 업체 제너럴 모터스는 미국 상원이 구제금융 지원에 대해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를 했다라는 소식에 지금 5.7%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지분 매각을 통해서도 한 2억 달러 정도를 조달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데 사실상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은 경기 침체 분위기라고 한다면은 현재 구제금융법안도 그다지 실효를 이제 거둘 수가 없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네. 자, 시티그룹만 하더라도 지금 현재 있는 인원의 7명 가운데 1명이 이제 일자리를 잃게 되고요. 이제 한 식구가 이제 한 명이 한 3식구 정도를 부양한다고 보면은 한 20만 명 정도가 어떤 그 인력 감원의 그런 여파 속으로 내몰리게 되는 셈이죠. 상당히 심각합니다. 자, 아시아 주요 증시도 함께 소개해 주십시오. 예, 지금 아시아 증시도 마찬가지 분위기입니다. 경기 침체가 이제는 개도국까지도 타격을 줄 것이다라는 이런 분위기인데 어제 일본 증시는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장중에는 3% 가까이 떨어지면서 아주 급락 국면을 위축을 했다가 이제 연기금이 장 막판에 이제 매수에 나서면서 플러스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그다지 모습을 좋다라고 해석을 할 수는 없다라는 지금 생각이고 일본 같은 경우는 전일 3분기 국내 총생산 증가율이 나왔는데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0.1%를 기록해서 2분기 마이너스 0.9% 이후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였습니다. 일단 미국이 힘들고 유럽이 힘들다면은 그래도 일본이라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감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이러한 기대감도 접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도시바와 NEC 등 반도체주가 강세를 보였는데 전반적으로 이것이 연기금의 매수세에 의거한 상승이라고 한다면 그다지 좋게 볼 수는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아시아 주요 증시의 움직임까지 함께 다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 투자전략부의 박소연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투자 전략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현재 시장 상황을 보다 더 냉철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신한증권 상암지점의 장규성 지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전일 우리장 주요 지표부터 짚어보지요. 네. 어제도 장중에 50포인트 이상의 큰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는 9포인트가 하락을 해서 1078포인트로 끝났고요.
코스닥은 2포인트가 하락해서 314포인트로 끝났습니다. 다음은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개인은 1222억을 순매수했고요. 기관하고 외국인은 둘 다 순매도를 했는데 기관은 105억 순매도, 외국인은 1041억의 순매도를 보였습니다. 네. 자, 전일장 주요 움직임은 어떤 것들이 있던가요? 네, 어제 지수가 하락함으로 인해 가지고 코스피 지수가 5일째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다우지수 하락과 실물 경기 침체 우려로 지수는 하락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개장 초에는 3% 이상 하락을 하면서 1050선을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시아 증시가 상승 출발하고 연기금이 매수에 가담하면서 지수가 반등을 해서 1100포인트를 회복하기도 했습니다만 지속적인 외국인 매도로 결국은 9포인트 하락한 1078포인트로 어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환율은 어제 7원이 오른 1407원으로 끝났고요. 유가는 오늘 새벽 미국 시장에서 WTI 기준 54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자, 전일 우리 장에서 특징적인 움직임을 보인 업종들이 있었던데요. 자, 어떤 업종들이 눈에 띄던가요? 네, 어제는 무엇보다도 은행, 건설, 증권 업종이 상승을 했습니다. 은행 업종이 5% 이상 상승을 했고요. 증권 업종이 3%, 건설 업종이 2%를 하락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락한 업종도 많았는데요. 우리 시장의 대표적인 IT, 철강 업종이 2에서 3% 정도 하락을 보였습니다. 종목별 움직임을 보면은요. 은행 업종 중에서는 그동안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던 하나지주가 어제 13% 이상의 상승세를 보였고 외환은행이 8%, 기업은행이 5%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증권 업종에서는 우리투자증권이 9%, 그다음에 미래에셋증권이 6%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건설 업종 중에서는 중소형 건설주가 큰 폭의 상승을 보였는데요. 어제 동부건설이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벽산건설, 금호산업이 9%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시장의 그 대표적인 IT 업종하고 철강 업종은 2, 3%대 하락세를 보였는데 삼성전자가 어제 3% 하락하는 모습, 포스코가 마이너스 3%, LG전자가 4% 정도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상대적으로 현대자동차는 1% 정도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시장에서 하루 변동폭이 50포인트 이상 큰 변동폭을 보였는데 어제 저점 대비 10% 이상의 상승을 보이는 그런 종목들이 특징적으로 눈에 띄었는데 신한지주라든지 대한항공, 미래에셋증권 이런 종목들이 장중 저점 대비 10% 이상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장중에 큰 변동폭을 보인 종목들이 미래에셋증권, 신한지주와 같은 그런 금융 관련주들이 눈에 좀 띕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에 대한 전망을 어떤 방향으로 잡고 계시나요? 네. 어제도 시장이 큰 폭의 50포인트 이상의 큰 폭의 변동성을 보였습니다만 이러한 요인은 개인들 매매 비중이 커지면서 지속적으로 발생을 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투자 심리가 불안한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돌파를 하면서 1,400원을 돌파를 하고 있고 또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이 지금 상승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증시 상승에 커다란 부담을 주고 있는 외국인의 순매도 추이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기금과 외국인의 주간 순매매 추이를 한번 이게 살펴보겠는데요. 연기금은 12주 연속 계속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차트에서 보시죠. 위에 있는 보라색이 연기금이 순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추이이고 밑에 있는 파란색이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추이인데요. 외국인은 13주 연속 순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주간 단위로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거의 매주 1조 원 가까운 금액을 매도하고 있는 중이고 13주 연속 셀코리아가 진행 중입니다. 이번 주에도 순매도가 이어질 경우에는 1999년에 13주 연속 순매도 기록이 있는데 그걸 경신을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연간으로는 2009년 들어서 34조 원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대략 300억 불이 넘는 돈이죠. 연간 기준으로도 최대 순매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헤지 펀드 중심으로 12월 결산에 맞추어서 물량을 대량으로 쏟아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순매도는 한국 시장뿐이 아니라 이머징 마켓 전체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는 글로벌 금융 위기에 따라서 해외 리스크를 축소하는 그런 과정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연기금이 12주 연속 순매수를 하고 있지만 우리 시장을 추세적으로 상승으로 견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연기금의 매수 역할은 하락을 방어하는 정도에 그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원달러 환율이 지금 1,400원을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17일 외환시장이 7원이 올라서 1,407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월중 처음으로 1,400원대에 진입을 한 그런 수치입니다. 지난달에 10년 만에 최고치인 1,460원을 기록을 했고, 그 다음에 한미 통화수합 체결로 환율이 1,250원까지 하락을 했습니다만, 지난 6일 1,330원대로 다시 폭등을 한 다음에 계속 불안한 장세를 보이다가 어제 종가 기준으로 1,407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위험 자산에 대한 기피 현상이 심화가 되면서 원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이 지수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는 경기가 회복되거나 혹은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려서 유동성 장세, 돈의 힘으로 주식을 끌어올리는 그런 장세가 돼야 되는데요. 지금 상승 조건의 둘 중 어느 하나도 충족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의 투자 전략으로는 방어적인 저점 매수 전략, 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중 변동폭을 이용해 가지고 저점 매수, 고점 매도하는 단기적인 그 방어적 매수 전략을 구사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시장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업의 실적이 좋다든가 경기가 굉장히 좋다라든가 아니면 시장에 돈이 많아서 돈의 힘에 의해서 올라가든가 이런 조건들이 충족이 돼야 하는데 지금은 그 어느 것 하나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그런 주문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떻게 임하는 게 가장 좋겠습니까? 예, 저는 기본적으로 종합주가 지수는 1100에서 1300포인트 이 밴드대에 올해 연말 정도까지 갈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수 1100포인트는 종합주가지수 5일, 10일, 20일 이동평균선이 지금 뭉쳐져 있는 그런 지수대이고요. 1300포인트는 60일 이동평균선이 위치한 그런 지수대입니다. 그래서 지수는 당분간 1100에서 1300포인트 연말 정도까지는 갇혀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이렇게 지수가 갇혀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지수에 부담을 주지 않는 의약품 업종이라든지 음식료 업종, 그다음에 배당 투자 유망 종목 이런 데 관심을 가져야 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 계속해서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이 유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리 경기가 안 좋아도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건 해야 되기 때문에 음식료 업종이 경기 방어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연말에 그 고배당 성향이 있는 배당 관련주로 한번 집중해 보라는 그런 주문이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런 업종들 가운데 추천해 주실 종목은 어떤 것들을 들고 나오셨는지요? 예. 오늘 4종목 정도를 보고 있는데요. 네. 현대차, 현대백화점, 그리고 대한항공, 남해화학 이런 4종목을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을 산다는 의미에서 현대차를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합니다. 환율 상승의 수혜주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환율 상승의 수혜주로 IT하고 자동차를 볼 수가 있는데 IT 중에서는 대표적인 주식이 삼성전자를 볼 수가 있고 자동차에서는 현대자동차를 꼽습니다. 네. 재미있게 이게 판단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시가총액을 저희가 한번 따져보면은 삼성전자가 어제 종가 기준으로 66조 원이고요. 포스코가 26조 원, 현대중공업이 12조 원, 그리고 LG전자와 현대자동차가 10조 원 수준입니다. 오늘은 두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현대자동차입니다. 현대자동차는 첫 번째 포트폴리오 편입의 요인이 절대적인 저평가 국면입니다. 현대차 주가는 5만 원이 바닥 국면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현대자동차의 PBR은 0.8에 불과한 그런 수준입니다. 청산 가치가 현재 시가총액보다 높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주가 수준이 연중 최저치이고 그다음에 이 현재 가격이 지난 4년간의 최저치 수준입니다. 그래서 최근의 주가 움직임을 보면은 지수 하락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방 경직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4사분기 이후에 실적 호전을 기대합니다.
3, 4분기 영업이익이 1,045억을 기록을 했습니다만 4, 4분기에는 9천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글로벌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판매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한국차는 중소형 차의 경쟁력이 있습니다. 대형 차에서 중소형 차로 수요가 쉬프트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두 번째 요인으로는 원이 약세를 보이고 엔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우리 한국 자동차 산업의 기회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차의 가격 경쟁력이 일본 자동차에 비해서 20% 이상 가격 경쟁력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수출 비중이 70%에 이르기 때문에 환율 상승의 효과도 클 걸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위협 요인도 있습니다. 한국 자동차가 이런 중소형차의 강점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자동차 산업이 성장을 하려면은 이 중소형차를 많이 잘 팔리는 자동차를 많이 생산하고 덜 팔리는 자동차는 생산을 유동적으로 조절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는 노조의 협조가 필수적인 요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글로벌 경기 악화와 노조와의 서로 상생 경영 이러한 점이 꼭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매수 가격대는 4만 원대로 이렇게 잡고 있는데요. 매수 가격대는 48,000원 어제 전일 종가 수준으로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는 60일 이평선에 위치한 64,000원 정도가 가능한 가격대라고 생각하고 손절매 가격은 10%를 적용을 해서 44,000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네, 자 현대차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하지만 요즘 극심한 경기 침체로 차가 좀 잘 안 팔려가고 있는 그런 시장 상황이면 여러분께서 충분히 인지를 하셔야 될 거고요. 자 다음에는 또 역시 범현대그룹인 현대백화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현대백화점을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네. 현대백화점은 첫 번째로 실적 안정성입니다. 최근 주가 하락과 경기 침체에 따라서 유통주가 큰 폭의 지금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 하지만 현대백화점은 소비 경기 침체주에 소비 경기 침체기에 가장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그런 주식입니다. 현대백화점은 그 명품 판매 이런 쪽으로 해서 좀 고급 백화점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어서 경기 침체기에도 실적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2010년 이후에는 성장성이 강화될 걸로 생각합니다. 현대백화점은 2002년 목동점을 오픈한 이후로는 신규 출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2010년 이후에는 일산, 청주, 대구, 아산, 양재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출할 계획이어서 성장성이 배가가 되고요. 세 번째로는 부동산 및 자산 가치가 굉장히 우량한 주식입니다. 현대백화점은 압구정점, 무역센터점, 그리고 목동점 등 요지의 백화점을 보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현대 DSF, 현대홈쇼핑, 그 다음에 한무쇼핑, 케이블 채널 HCN 등을 가지고 있어서 지분 가치가 굉장히 우량한 그런 주식입니다. 매수 가격대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매수 가격대는 매수가는 어제 전일 종가인 5만 원을 잡고 있고요. 목표가는 20일 이평선인 6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4만 5천 원을 잡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현대백화점 5만 원, 매수가 목표가가 6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4만 5천 원 정도를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당히 많은 그런 자산 가치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과 또 계열사 그 지분들을 갖고 있는데요. 자, 현대백화점과 함께 역시 또 준지주에서 역할하고 있는 현대 HNS에 관해서도 함께 좀 집중을 해본다라면은 여러분께서 투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저는 좋은 두 종목까지 추천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현재 시간이 약 8시 59분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동시효과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뉴욕 증시 약세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듯한 모습이죠.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은 한국전력과 녹십자, NC소프트, 한솔재재, 한일시멘트, 그리고 대교와 금호타이어 정도만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투자대가인 그 짐노저스가 한국 시장에 있어서 어떤 전력 회사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왔었는데요. 그에 힘입어서인지 현재 한국전력이 약 4%대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하지만 대부분의 상승세를 보이는 종목들은 1% 미만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역시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세죠. SK브로드밴드, 셀트리온, 서울반도체, 그리고 GS홈쇼핑 등등만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락폭이 그다지 크지는 않고요.
약 2%에서 3%대 정도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상승세를 보이는 종목들도 심심찮게 1% 중후반 정도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들이 꽤나 많습니다. 자, 지금까지 동시효과를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네, 장이 막 시작됐습니다. 동시효과를 짧게 여러분께 살펴드렸는데요. 개장시 효과는 좀 더 상세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국전력만이 동시효과 때 4%대 정도의 상승세를 유지를 한 채 3.47%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금호타이어가 0.3%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2.66%, 포스코가 마이너스 1.29, SK텔레콤이 마이너스 2.86, 현대중공업이 마이너스 2.77%로 대부분의 대형주들이 2% 중반 정도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KTNG가 3.79%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웅제약도 역시 3%가 넘는 하락세이고요. SK에너지와 롯데쇼핑 등등도 역시 3%가 넘습니다. 하락폭이. 자, 코스닥 쪽으로 가보면 상대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의 수는 좀 많습니다. 미리넷, 이테크건설, 폴리플러스, 신세계푸드 등등이 상승세이고요. 청담러닝은 3%대의 상승세, 그리고 셀트리온이 8에서 9% 정도의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종목들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우리 투자증권 투자정보팀의 박성훈 과장을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시장 상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출발 상황부터 정리해 주십시오. 네, 미국 증시가 경제지표 악화 소식으로 금융과 소비 관련주를 중심으로 2% 이상 하락했습니다. 그 여파로 우리 시장도 6일째 하락세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업종별로는 전일 건설사들의 대주당 자율협약 가입에 따른 불확실성 해소 기대감으로 강세를 보였던 은행주들이 하락으로 반전하고 있는 상황이며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강원랜드가 정부의 사행산업 규제안이 확정될 것이라는 우려로 두루두신 악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장에 대한 대응 방안을 좀 일러주십시오. 네. 최근 주식시장의 대표적인 특징은 지수가 하락하는 가운데서도 종목별 순환매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 점입니다. 이것은 주식시장을 둘러싼 여건들이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혼재되어 있어 특정한 주도주 부각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경기 측면에서 보면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들의 경기 침체가 본격화하고 되고 있는 반면에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 발표가 잇따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상품 가격 하락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줄어들고 주요국 정책 당국이 경기 부양에 힘을 쏟을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되고 있는 점은 긍정됩니다. 원자재 소비 비중이 높은 기업들에게도 상품 가격 하락은 반가운 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원달러 환율이 올해 최고치 수준에 근접하고 있어 상품 가격 하락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가 상쇄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환율, 경기, 유가 등 기업 실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변수들이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고 변수들 내에서도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혼재되어 있어 상품 가격 하락 수혜주와 원화 약세 수혜주 그리고 수출주와 내수 중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지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혼란스러운 욕구를 반영하듯 이렇다 할 주도 세력 역시 부각되지 않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보수적인 매매 패턴을 유지하는 가운데 개인의 저가 매수와 프로런 매매에 의해 장세 흐름이 좌우되다 보니 당분간은 시세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불안정한 등락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눈여겨볼 만한 업종과 종목 추천도 함께 해주십시오. 네. 이처럼 호재와 악재가 혼재되어 있고 주도주와 주도 세력이 부닥치지 않는 상황에서는 경기 방어적이고 안정성이 부각되는 종목 중심의 대응이 비교적 확실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대표적으로 통신, 음식료, 내구 소비재 업종을 꼽을 수 있으며 최근과 같은 순환매 장세에서도 코스트에 비해 우수한 성과를 기록하고 있어 관심권에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공격적으로 순환매에 편성할 경우 수급의 안정성이 뒷받침되는 종목에 집중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동시에 유입되는 종목군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지난 10월 27일 이후 반등하는 과정에서 외국인과 기관 매수세가 동시에 유입된 18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평균 29.3% 상승하여 같은 기간 동안 코스피 상승률을 2배가량 웃돌았고 종목별로는 18개사 가운데 16개사가 시장 대비 아웃퍼폼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여기에다 프로그램 매수와 대차 잔고 감소도 주가의 상대적 강세에 일조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과거 11월과 12월에는 연말 배당을 노린 프로그램 매수 우위의 장세 흐름이 이어진 사례가 많았고 금융당국의 주식 공매도 제한 조치로 대차 잔고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프로그램 매매와 대차 잔고는 당분간 주식시장에 우분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입니다. 이 밖에 업종 대표주 성격을 띤 종목들이 많았고요. 실적 측면에서 보면 2009년 EPS 증가율이 평균 29%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여전히 실적이 종목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잣대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수급 측면에서 접근이 최소한의 안정성을 담보한다는 측면에서 기관과 외국인 매매 동향을 감안하여 보다 세심한 종목 선택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자, 지금 장 상황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코스피 기준 마이너스 17포인트가 하락해 있고요. 코스닥은 마이너스 1.75포인트가 하락해 있고, 그리고 환율은 9원 80전율은 1,409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 좋지 않은 시장 상황에서 현명한 투자 조언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투자증권 투자정보팀의 박성원 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1월 18일 오늘의 서울경제 주요 뉴스 브리핑입니다. 국내 기업의 86%가 내년에 구조조정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경제신문이 주요 CEO를 설문한 결과 이들은 내년에 자산 매각, 아웃소싱, 인력 감축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주요 기업이 긴축 경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채용시장도 급격히 얼어붙을 전망입니다. 시중은행이 대형 건설회사를 대주단 협약에 가입시켜 건설 경기 연착 유계에 나섭니다. 건설회사가 대주단 협약에 가입하면 채무가 1년간 연장돼 자금의 숨통이 좀 트입니다. 건설업계는 이미지 실추를 우려해 대주단 가입을 꺼려왔으나 대형 업체가 가입할 경우 이런 편견을 깰 수 있어 결과가 주목됩니다. 원달러 환율이 다시 1,400원대로 복귀해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이전의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증시 급락에다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두드러지자 달러화가 초강세를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 둔화에 대한 위기감으로 내년 초까지는 달러 강세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경기 침체로 생계비 성격을 가진 개인 신용대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은행권에 따르면 개인 신용대출 잔액은 연초보다 10.9%나 급증했습니다. 개인 신용대출의 연체율도 덩달아 상승하고 있어 은행들의 사전적인 연체율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영국이 글로벌 금융위기의 최대 희생양이 될 거란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의 주도 산업이 금융업인데다 최근 실물 경기 침체와 함께 부동산 시장마저 큰 타격을 입고 휘청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IMF는 이달 초 영국의 내년도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1.3%로 전망하여 영국이 지난 1979년 IMF 구제금융 양목을 재현할 것인지 전 세계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매도세가 14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말 결산을 앞둔 헤지펀드의 대규모 매물 공세를 고려하면 지난 99년의 최장기 순매도 기록이 이번 주에 깨질 전망입니다. 외국인의 파산 공세를 연기금이 막아내고 있지만 지수를 견인하기에는 힘에 부쳐 보입니다. 채권형 펀드에서도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펀드에 편입된 은행채와 회사채의 부실 가능성이 높아진 데다 일부 투자자들이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판매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채권 수익률이 예금 금리보다 낮아지며 자금 이탈을 부추기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 부동산 시장에 달러 자금이 몰리고 있습니다. 값이 떨어진 데다 환율 상승으로 지난해보다 50% 싼 값에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한 상호펀드는 반포 레미안 미계약분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몇몇 건설사는 해외 교포를 상대로 대대적인 마케팅에 나섰습니다. 이상 오늘의 서울경제 주요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오늘자 신문을 통해서 경제를 보다 더 상세하게 알아보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지난 주말 워싱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를 비롯해서요, 남미 순방을 위해 현재 이명박 대통령이 해외 공식 일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를 함께 수행하고 있는 저희 서울경제신문 온종훈 기자를 직접 연결해서 현지 상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게 워낙 거리가 멀다 보니까 이제 이야기가 오가는데 약간의 시차가 있군요. 자, 현지 시간이 지금 17일 저녁 10시 7분인데요. 지금 상파울로에 계신다고요? 네, 상파울로에 있습니다. 네. 금융 정상회의를 마치고 이 대통령이 브라질 공식 방문을 위해 지금은 상파울로 이동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빡빡한 일정일 텐데 굉장히 고생이 참 많으십니다. 자, 이번 워싱턴 G20 정상회담을 곁에서 직접 지켜보셨을 텐데요. 자, G20 정상회담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먼저 짚어주십시오. 일단 금융위기를 맞아가지고 그동안 선진 7개국 위주로 움직여왔던 국제사회의 논의 구조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신흥 경제국까지 확대된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 G20 재무장관들은 만나왔으나 정상들의 만남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첫 회의임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제 안정을 위한 재정 지출 확대와 추가 금리 인하 등 실물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을 쓴다는데 정상들 간의 원칙적인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융위기를 촉발한 헤지펀드와 파생금융 상품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 3월 말까지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만들기로 한 것도 성과입니다. IMF와 세계은행에 대해서도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자본 확충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금융규제는 강화해야 하지만 보호무역주의는 경계해야 한다는 내용도 합의문에 포함됐습니다. 특히 무역과 투자에 대한 새로운 장벽을 만들거나 수출 제한 조치는 자제하도록 했습니다. 20개국 정상들은 내년 3월 말까지 이번 합의에 대한 구체적 시행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4월 말 이전에 다시 한번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네. 자, 지금 현재 작금의 그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세계 정상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는데 물론 큰 의미가 있는데요. 자, 현지에서는 이를 어떻게 보고 있으며 또 남은 과제들은 무엇일까요? 네, 워싱턴에서 열렸죠. 워싱턴 포스트지는 G20 금융 정상회의에 대해 히스토릭 파워 시프트, 즉 역사적인 권력 이동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세계 금융 질서의 재편 과정 논의에 신흥 경제국들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신흥 경제국들이 참여했다는 데 의미를 두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의사결정의 주체가 확대된 만큼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은 앞으로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당장 액션 플랜 등 구체적 안들이 만들어지기까지는 복잡하고 어려운 의견 조정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AFP 등 유럽계 언론들은 이번 회의에 대해 브레튼 우즈 체제를 대체할 구체적인 국제금융 질서 재편에는 실패했다고 혹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G20 회의 후 열린 월요일 우리 주식시장도 약세를 보였으며 이어 열린 미국 주식시장도 약세를 보이는 등 전반적인 시장의 평가도 다소 시큰둥한 것 같습니다. 네, 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 기간 중에 선도 발언을 통해서 이 보호 무역주의로의 회귀를 반대하는 그런 제안을 했는데요. 자, 이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내리던가요? 일단 이 대통령은 G20 금융 정상회의가 이틀 동안의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본회의 선도 발언을 통해 신흥 경제국의 외화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통화 스와프와 IMF 재원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무역 투자와 관련해 새로운 장벽을 더 만들지 말자는 스탠드 스틸, 이른바 동결선언은 참가국들의 공감을 얻어 공동선언문에 포함되기까지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의 후 이례적으로 기자실을 방문해 기자 설명회를 열어 해당 결과를 직접 브리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G20 금융 정상회의로 G7 국가들이 독점 구조가 깨지고 신흥 경제국의 발언권이 높아졌다는 점에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내년 4월 이전에 열리게 될 제2차 G20 금융 정상회의에서 영국, 브라질과 함께 트로이카 의장단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국제금융질서 재편 과정에 한국이 처음으로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대통령의 말처럼 역사적으로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네, 자, 이 대통령은 특파원 간담회에서 이 북핵 포기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은 오바마 차기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나는 것도 찬성한다라는 그런 의견을 밝혔는데요. 그 밖에 또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습니까? 예, 이 대통령은 오바마 당선이든 미국 정부가 어떻게든 한국과 철저히 협의하겠다는 생각이라며 한미 관계가 완벽하다면 북미 정상회담이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며 김정일 오바마 회담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자동차 산업 지원 문제에 대해선 자동차 산업은 미국의 자존심이고 살리는 게 좋다며 미국 자동차 산업이 죽어야 우리 산업이 산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미 FTA에서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기 때문에 FTA는 지정이 안 된다고 덧붙이면서 한미 FTA 비준 동의와 관련해서 미국 의회가 가부 투표만 하도록 되어 있는 패스트 트랙 제도가 있고 우리는 수십 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패스트 트랙 제도를 잘 활용해야 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패스트트랙 절차가 없어지면 미의회를 중심으로 다시 협상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국회도 협력을 해서 절차를 밟아 나가는 게 좋겠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내년 경제 성장 전망과 관련해서도 3-4%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한다면서도 IMF가 3% 밑으로 성장치를 낮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 말미에 나라를 걱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야당도 갖고 있기 때문에 희망적이며 추경 예산과 본예산 등 여러 현안들이 여야가 협력해서 나갈 것이라고 희망을 나타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제 적지 않은 그런 일정들이 남아 있는데요. 어떤 공식 일정들이 남아 있습니까? 네, 브라질에서는 3박 4일 동안 있게 됩니다. 네, 현지 시간으로 19일 룰라 대통령과 한브라질 정상회의를 갖고 양국 간 자원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게 됩니다. 또 이후 페루 리마로 이동해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22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에서는 각국 정상들은 금융위기 극복 방안을 주요하게 논의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도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금융위기 등으로 부활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 보호무역주의에 반대한다는 입장과 개도국에 대한 유동성 지원 등을 촉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글로벌 실물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국제공조를 통해 재정금융정책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명박 대통령을 수행해서 브라질 상파울루에 가 있는 서울경제신문 온정훈 기자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조심히 무사히 잘 다녀오시길 바라고요. 자, 계속해서 이상훈 기자와 좀 더 상세한 경제 소식을 보다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동차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죠. 네. 이명박 대통령께서 이제 미국 정부의 자동차 산업 회생에 대해서 무게를 두기도 하면서 또 반면에는 미국 정부에서 지원을 할 경우에 좀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런 의견을 함께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양갈래로 이렇게 말이 좀 엇갈렸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게 해석하는 게 맞겠습니까? 예, 뭐 하루 사이에 어떻게 보면 좀 정반대의 말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어제 특파원 간담회에서 밝힌 말입니다. 미국 자동차 산업이 잘 되면은 이게 한국의 부품업체 수출도 늘게 되고 또 우리 틈새 시장 역시 충분하다면서 미국의 자동차 산업을 살리는 게 좋다. 방금 전에 특파원이 그 브라질에서 그 보도를 한 바가 있죠. 하지만 이게 또 CNN 인터뷰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밝힌 말에는 조금 얘기가 다른데요. 이 미국 정부의 자동차 산업 지원이 좀 신중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를 했고요. 또 미국 자동차 산업이 살아나기를 바라지만 이 자동차 산업 보호를 잘못하면은 세계 무역기구 즉 WTO 규제에 어느 정도 위배가 될 수 있다. 이렇게도 밝혔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의 지원 방식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고 신중한 고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결국 미국 자동차 산업의 회생이 양국 경제 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원칙 자체는 청명을 했지만 이 방법론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 좀 제동을 건 게 아니냐 이러한 해석이 지금으로서는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이 미국 자동차 산업의 구제안에 따라서 또 양국 산업의 이해관계를 따져보고 또 하나는 실리를 따져봐서 이 전략적으로 접근하겠다는 방침을 좀 우회적으로 밝힌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청와대 측에서는요, 이 대통령의 발언이 이 양국의 상생 방식을 찾아야 된다는 이 원론적인 해석일 뿐이라면서 이 지나친 확대 해석을 경계를 했는데요. 이 자리마다 조금씩 발언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은 좀 조금씩 인정을 하지만 또 이러한 발언이 또 양국 한미 간의 외교 관계와 또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실리를 모두 챙길 수 있는 이런 좀 높은 차원의 발언이기를 지금으로서는 바랍니다. 네. 자, 경기 침체 여파가 이제 기업에서 또 실물 경제적으로 확연하게 올마붙고 있습니다.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은 국내 대기업 가운데 90%입니다. 내년에 구조조정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고요. 예, 좀 굉장히 무서운 얘기다 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글로벌 경기 침체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몸이 움츠러들 대로 움츠러들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어제 저희 서울경제신문이 현대경제연구원과 함께 이 국내 85개 주요 기업 CEO급 인사들을 대상으로 내년 경제 계획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무려 86%에 해당하는 기업이 내년에 구조조정 계획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51%가 내년에 구조조정을 할 수도 있다고 했고요. 31%는 마지막 수단이지만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도 하나 희망이 있는 부분이 현재 구조조정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이 이제 3%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아직까지는 좀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텨보고 그 최후의 수단으로서 구조조정을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구조조정 방법에 대해서 좀 물어봤는데요. 지금으로서는 역시 IMF 때와 별로 달라진 게 없은 것 같습니다. 이 인력 감소 쪽에다 무게추를 둔 것 같습니다. 이 표를 보면서 좀 설명을 해드릴 것 같은데요. 이 전체의 한 30% 정도는
직접적인 인력 감축으로 또한 32%가 아웃소싱으로 이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나머지 한 36% 정도만이 이 자산이나 사업 부분 매각을 통해서 몸집을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전히 이 우리에게는 이 구조조정이라는 것, 즉 퇴출, 해고, 특히 정리해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라 우리의 한계점이 여기까지인가라고밖에 지금은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또 투자 활성화에 관한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좀 물어봤는데요. 이 전체의 약 37% 정도가 이 금융시장 안정을 첫째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또 하나는 내수 부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32% 정도 되고요. 수출 지원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약 10%를 차지했습니다. 그의 반면에서요. 수도권의 규제 완화나 물가 안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크게 필요하지 않다. 지금으로서는 좀 더 큰 일들이 많다. 이렇게 기업들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이제 기업들이 앞으로의 어떤 그 새로운 캐시카우를 창출해내는데 신경을 전혀 쓰지 못하고 긴축하고 또 현금을 확보하고 하는 그 생존에만 이제 치중한다라는 것이 하나의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야구로 치면은 이 역전 9회 말 말로 홈런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이 몸에 맞는 공이라도 좀 살아나가겠다. 네. 이런 심정으로 지금은 풀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설문조사를 보면요. 이 국내 기업들은 내년의 경영 키워드로 2가지 단어를 뽑았는데 긴축, 또 하나는 현금 확보였습니다. 이 성장이나 도약 이런 거랑은 좀 거리가 멀죠. 이 응답 기업의 32%가요. 긴축 경영을 꼽았고 현금 확보에 대해서는 23%가 긍정적인 의견을 피력을 했습니다. 반면에 공격적인 경영이 필요하다고 말한 CEO는 전체의 3%에 불과했습니다. 사실 지금으로서는 참 3%라도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신기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올해 대비 내년 투자 규모가 줄어들 방침이라는 것도 좀 우울한 단면입니다. 이 10% 이상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기업이 전체의 8%에 그치고요. 이 절반이 넘는 기업은 올해와 비슷하거나 아니면 좀 줄이겠다고 답했습니다. 보통 설사 기업들이 이제 투자를 이게 달성 가능성이 없다고 해도 목표를 늘려잡는 게 보통 관행이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은 기업들이 지금의 위기를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어제 건설사 대주단 계획이 나오면서 이런저런 참 평가가 있었습니다만 건설업종의 주가는 조금 오르는 그런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자, 은행권이 건설사들의 대주단 가입을 유도하면서 자금 지원은 또 선별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방침을 밝혔다죠. 네, 아무래도 이제 보다 많은 건설사들이 대주단 협약에 들어오도록 하겠다는 이제 큰 틀의 입장을 꾸준히 견지하는 것이고요. 그 일환으로 신규 자금 지원을 좀 선별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겠지만요. 이 자연스럽게 좀 건설업계 구조조정을 어느 정도 유도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방침으로 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요 건설사들이 대주단에 들어가고 싶어도 여기 들어가면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서 좀 지레 겁을 먹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은행들이 이러한 정책을 펴므로 인해서 대주단에 가입하는 것만으로 이 시장에서 의심을 사는 걸 일단은 좀 피할 수가 있겠고요. 또 은행들은 건설사들이 좀 자연적으로 구조조정을 유도할 수 있다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시중은행의 고위 관계자가 밝힌 내용인데요. 이 무차별한 이 금융권의 자금 회수가 건설사들의 연쇄 부도로 연결되고 이것이 곧 또 금융권의 대규모 부실로 이어진다면서 지금으로서는 좀 많은 건설사들을 대주단으로 끌어들이겠다. 대신에 신규 자금의 지원 대상을 심사를 통해서 선별할 것이기 때문에 이 우량 기업과 부실 기업은 자연스럽게 대주단 안에서 갈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자, 사실 건설사들이 대주단에 들어가는 걸 좀 꺼림칙해 하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거겠죠. 거기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도 이제 부실 기업이라든가 어떤 유동성 악화로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이라는 건 낙인이 찍히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때문에 우려를 하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자, 이런 선별 지원책이 나오다 보면 아무래도 그런 우려를 조금은 불식시키는 그런 효과를 줄 수 있겠네요. 아무래도 지금으로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한번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은행들은 일단 건설사들의 부채 상환 1년 정도 유예를 시킨 뒤에 선별적으로 좀 추가 지원을 해가지고 욕석을 가리는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추진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주단에 들어가면요, 곧 이 부실 건설사, 이런 방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등식을 깨는데 일단은 좀 주력할 방침이라고 하고요. 그래야만이 중소형사들도 좀 참여해서 이 은행업과 건설업이 상생할 수 있는 이런 절실한 요구가 지금으로서 시장에서 팽배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은행들은 건설사가 대주단에 들어오겠다고 신청을 하면은 이 심사 뒤에 최종 결정하는 이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일단 대주단에 가입하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미지가 나빠질 것이 우려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요. 특히 대형사들의 지금으로서 가입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대형사들을 끌어들여야만 대주단 협약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좀 발휘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당장 오늘 오후에 이 은행연합회가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갔는데 여기에 약 300여 개의 회사 정도가 참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에 과연 몇 개 회사들이나 이 대주단에 들어간다고 입장을 밝힐지 지금으로서는 좀 주목이 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 문제는 지금 건설사들이 정작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시큰둥해하고 있다. 이 부분에 좀 무게를 둘 수 있습니다. 일단 상위 10개사를 추려보면요. 이 중에 7개사가 대주단에 가입 신청을 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나머지 3개사도 지금으로서는 뭐 입장을 유보한 상태이긴 하지만 내심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뭐 현대건설과 대림건설, 포스코건설, 롯데건설, 또 대림산업개발 등이 모두 가입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천명을 한 바가 있고요. 또 지금 상황에서 굳이 대주단에 가입을 해봤자 뭐 얻을 게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지금으로서는요, 이러다가 이 은행과 건설사들의 채무관계에 앞서서 이 대형 건설사들과 중소형 건설사들의 갈등과 반목이 먼저 나타나는 게 아니냐, 이러한 우려가 지금으로서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현재 경제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어떤 그 구조조정 작업이죠. 그에 관한 소식을 상세하게 서울경제신문의 이상훈 기자로부터 정리해서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대기업의 한 90% 정도가 내년에 구조조정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인적 구조조정이 굉장히 큰 어떤 그 시련으로, 또 굉장히 불안감으로 우리 모든 서민들에겐 다가섭니다. 자, 하지만 또 기업의 구조조정에 있어서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점이 인적 구조조정이겠죠. 일본의 그 파나소닉이라는 브랜드로 유명한 경영의 신으로 추앙을 받고 있는 마쓰시다 고노스케 같은 그 경영자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기업 이윤의 원천은 사람이다. 물건을 만들기 전에 사람을 먼저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1929년 대공황 때 많은 일본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하고 퇴출의 위기에 몰렸을 때 그는 단 한 사람도 자르지 않은 채 직원들에게 전액 임금의 보장도 약속하고 고용의 보장을 약속함으로써 오히려 기업의 실적을 2배 이상으로 늘렸던 그런 전적을 갖고 있죠. 가장 하류의 그 경영자만이 사람을 자름으로써 기업을 정상화시킨다라고 그는 말했다고 하는데요. 자, 우리 기업 경영자들도 좀 그런 말씀을 한번 귀담아 들으시고 보다도 좀 좋은 방법을 잘 찾아주시길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